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태우래 시사본부. 네, 1시 38분 향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시사구말리에는 처음 출연하셨는데 오마이뉴스에서 국회 출입만 10년 넘었다고 합니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를 10년 동안 너무 오래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잘할 때까지. 제가 많이 모자라가지고요. 네. 잘하면은 떠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이제 정태호 당선자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 연설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한 줄 평부터 두 분께서 좀 해주시죠.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네, 저는 뭐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했는데요. 네. 코로나 극복 선진국 일자리 1등은 언제 하나 뭐 이런 걸 잡아봤습니다. 예.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제가 특별 담화를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코로나 극복을 나름대로 잘했다는 평가, 거기에 따른 이제 자신감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나타내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신 것 같아요. 네. 보면 이제 특히 이제 한국형 뉴딜이라는 그런 큰 아젠다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쪽, 특히 뭐 IoT라든지 또 5G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일자리들을 이제 많이 만들겠다, 이런 이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결국은 지금 이 위기가 결국은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많은 파급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빨리 극복한 우리가 어쩌면 좀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들을 잘 설정한다라면 저는 뭐 이 기회를 정말 기회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네. 이게 얼마나 이제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려면 사실 규제를 어떻게 하든지 개혁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의 라인 같은 경우에 원격 진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못해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스마트 이제 그 빌려주는 거 차들 이 사업을 지금은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등등을 보면 사실 규제만 해결이 되면 기업들은 지금 먹거리들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 문제는 근데 이게 이제 이해관계라든지 뭐 이익집단 이해관계 등등을 통해서 많이 막혀 있거든요. 결국 이제 문 대통령이 이런 걸 하려면 우리가 뭐 타다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를 해주고 또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그래서 외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네.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장점을 줘야 돼요. 들어왔을 때 뭔가 이익을 줘야 되는데. 당근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같은 법인세라든지 또 아주 노동 경직성이라든지 과연 이런 부분에서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네. 과연 그런 부분을 이제 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거기에 결국 이제 관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줄 평 박정호 기자는요. 정말 한 줄 평으로 정리해야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조금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저는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이 앞부분에 뭐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 운영했다라고 언급이 있었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이 남은 임기 동안 검찰 개혁이나 뭐 정치 개혁 그러니까 촛불 혁명이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지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여야 평가도 좀 나왔을 것 같은데 박정호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여야 평가를 보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수석 부대표 인선 발표 후에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절박함이 느껴지면서도 전화위복으로 만들자는 자신감이 엿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위기를 위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잘 대응해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자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했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는 위기 국면에 들어서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솔직한 평가 반성이 없었다. 이걸 한 다음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걸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임에도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뭐 이런 비판도 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GP 총격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네. 남과 북의 인간 안보를 언급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이런 야당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야당이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은 이제 1차 추경, 2차 추경 그리고 또 있을 이제 3차 추경 네. 합하면 한 100조 넘게 이제 우리가 적자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올해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40% 정도를 이제 마진 호선을 하고 있는데 한 45% 정도로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초유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투여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 재정 투여를 과연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국제 신인도와 맞게끔 또 위기에 맞게끔 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남미나 이런 사태를 보면 이게 뭐 국채를 많이 발행하다 보면 사실 신용도가 떨어지고 신용도가 떨어지면 결국 이제 국가 신인도가 많이 떨어지면 우리가 부채가 많이 쌓이고 그게 결국 이제 재정 위기로 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안해서 실제로 이제 적절히 하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번에 우리가 바이오 업체들이 진단 키트 만들고 또 이게 마스크 만들고 했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이게 주 52시간을 계속 했더라면 이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IT나 이쪽 같은 경우는 정말 창의성을 요구하고 집중도를 요구하는 기업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원격 진료가 이번 코로나 때 한 13만 건 정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어떤 면에서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과연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야당의 이제 어떤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인데 대통령 메시지를 보면 이제 여야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절차를 통과시켜야지만 완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요즘 20대 국회 분위기 포함해서 좀 어때요? 지금 국회 상황은? 지금 좀 어수선하죠. 왜냐하면 방 빼야 되는 의원들도 있고 예, 예. 새롭게 들어오는 의원들도 있고 또 인적 이동이 또 많습니다. 인적 이동? 네. 왜냐하면 보좌진들이 예, 예. 낙선한 의원실에 있다 보면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네네. 구직 활동하느라고 정말 바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방을 바꾸는 의원들도 있어서 예. 이사를 준비하고 있고 제가 의원회관 가봤더니 막 책 같은 것도 많이 쌓여 있어서 좀 어수선하다는 분위기가 들었고 특히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상임위 지원 문제 네. 내가 갈 상임위 뭐 국토를 가고 싶은데 산자위를 가고 싶은데 여기를 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네.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20대 국회 막바지라서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빨리 국회 본회의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몇몇 의원들 통화해 봤는데 본회의가 원래는 뭐 내일 정도 열린다고 민주당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조우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지금 부친상을 당해서요. 10일이 발인이고 13일 정도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런 국회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되고 15일 안에 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음 주에 열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시사구말리 앞서서 이제 잠깐 뭐 부친상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21대 국회 여야 원내 사령탑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됐고 김태년 의원 이제 여당에서 이제 또 새 주인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인물로 놓고 보면 뭐 주호영 의원이나 김태년 의원 다들 이제 협상을 중요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협상력은 충분히 저는 가지고 있다. 네. 특히 또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위 의장을 두 차례 했기 때문에 정책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식견도 있고 주호영 의원도 지금 5선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21대 국회에 가지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결국 이제 거대 여당과 어떤 소수 야당 그리고 또 대선이라는 게 이제 2년 앞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은 다들 자제를 하고 있지만 예.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인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주류 교체가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 교체다. 이런 아마 목표를 제시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원했던 여러 가지 아마 정책들을 좀 바꾸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야당으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과연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대선이라는 큰 어떤 그 정치 이벤트를 놔두고 결국 대결의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들. 저는 뭐 사람의 어떤 뭐 협상력 높고 나를 떠나서 아마 이제 상임위 구성에서부터 저는 상당히 충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법사위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사실은 여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다 가졌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야당이 지금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법사위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가져오겠다는 거거든요. 뭐 국토위나 산자위를 주더라도 반드시 예결위와 법사위는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예결위와 법사위는.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것마저 내주면 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거부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과연 주호영 대표가 저는 그 양보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마 그때부터 저는 아마 갈등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저는 21대 국회 그렇게 만만한 국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정 기자는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런데 워낙에 지금 의석수가 많이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사위와 예결위를 민주당에서 가져오지 않는다. 예. 그러면은 이 많은 의석을 갖게 된 그런 의미가 사라진다고 민주당이 좀 보고 있어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법사위는 가져온다. 예. 그리고 차선책으로 뭐 제가 듣기로는 일하는 국회 법안이라도 통과시킨다. 만약에 정 안 될 경우에는. 일하는 국회? 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이 아니라 네. 90일로 줄인다. 그래서 팍 줄여가지고 법안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차선책인데 차선책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김태년 원내대표 스타일이. 예. 추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협상을 하더라도 예. 결국에는 의석수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쓸 때는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상임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공수처 관련된 그러니까 이 사법개혁 관련해서 아마 또 큰 충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 법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법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민감해요. 그런 부분들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전대협 출신으로 뭐 운동을 했었고 시민운동 했었고 그리고 그 김태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쪽에서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관 출신이고요. 주호영 네. 의원도 법관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느낌이 예. 20대 국회랑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법사위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그 자구조정이라는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법사위원장이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계속 거부를 할 경우에 네. 법 통과하기 어렵죠. 이제 위원장의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위원장이 의사봉을 뭐 여당 간사한테 넘기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아무리 법안을 네.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놔도 법사위에서 이 자구조정 때문에 갖고 있는 그 기간이 그렇죠. 길면 길수록 그렇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이제 그 기간을 줄이면 예. 이제 법사위의 어떤 그런 권한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을 올려버린 거거든요. 예. 그럼 한 1년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기간을 아예 그냥 법사위를 못 차지하면 그 기간을 줄이는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도 이제 통과하겠다는 예.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상임위 조정 때 한번 붙을 것 같고 또 7월 공수처. 네. 그때 예정돼 있죠. 또 세게 붙지 않을까. 그때 또 세게 붙지 않을까 싶은데 보겠습니다. 네. 초반에는 분위기는 좋아요 사실 항상. 그러니까 작년 생각해보면 이인영 대표랑 나경원 대표 보면 네. 나경원 대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해가지고. 그랬었죠.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예, 초반에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억이 있네요. 네. 자, 시사구말리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더 이상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파장이 일고 있었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 10시 반쯤에 정의기억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박정우 기자, 네. 어떤 문제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매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다 놀랐죠.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참가자들이 낸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돈을 받은 것도 없고 뭘 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정 의원은 뭐 할머니에게 보낸 기부 영수금까지 뭐 공개하면서 기금 운영이 좀 잘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네. 오늘 다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기부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게 한 20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중에 9억여 원을 그러니까 41%를 다 피해자 지원 기금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지원을 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하나 좀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그 돈 안에 그러니까 9억여 원 안에 이 할머니들에게 준 8억 정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빼면은 또 금액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또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런 성금 논란이 지금 제일 크게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금이 어디로 갔는지 제대로 쓰여졌는지 아니면은 기부받은 금액에 비해서 할머니들에게 돌아간 금액이 너무 적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해치유재단 10억엔을 안 받으면서 그걸 모금을 통해서 그번 할머니들한테 1억 원씩 드렸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죠. 이제 발생된 그게 일이었죠. 이제 8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실제로 할머니들한테 그 뭐 등등을 쓰인 게 한 1억 얼마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질문한 게 뭐냐면 그럼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좀 밝혀달라. 네. 어디에 썼는지 뭐 본인들은 지원 활동 등등에 썼다고 하는데 그렇게 밝히는 그 NGO가 어딨냐. 대기업도 그렇게 밝히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의 이제 자금 사용을 놓고서 그러니까 어쩌면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용수 할머니나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 같은 경우 18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할머니들의 생각은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의기억연대나 이렇게 지원단체들이 어떤 그 활동을 해서 할머니들의 어떤 생활적 요구로 이제 어떤 지원하는 그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입장과 정의기억연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시민단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 쓰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중심이다는 그런 어떤 좀 개념차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윤미향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지난번 이제 정의연대 이사장 출신이죠. 이분이 국회에 간 이번에 당선인 된 부분에 대한 이 시각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 문제 해결하지 않고 지금 뭐 어떻게 동의를 받아서 갔느냐. 즉 이 과정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내부 동의에서 간 것인지 아니면 윤미향 당선인 그냥 혼자 어떤 뜻에 따라서 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시각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 집회와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이용수 할머니는 너무 한일 간의 갈등만 좀 키우는 게 아니냐.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서로 한일 청소년들 간의 좀 어떤 교류나 또 이런 것들을 가야 되는데 너무 어떤 면에서 보면 인권 문제가 너무 정치화된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문들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자금 사용 문제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발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국민들이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한 3년 정도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외의 것도 저는 좀 세부 사항이라도 좀 밝히는 게 지금에서는 의혹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우 기자님. 뭐 사실관계가 필요하다면 다 확인해야 될 거로 보이고요. 민주당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그 윤 당선인,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이야기만 듣지 말고 그걸로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사실관계 조사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만약에 뭐 윤미향 당선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사실관계를 다 끄집어 내놓고 판단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양쪽의 주장만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걸로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수요 집회 취재도 오래 하셨죠? 네. 가서 뭐 생중계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할머니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통해서 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것들을 알리는 이런 역할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동안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다가 지금의 시점에서 이게 불거진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마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윤미향 당선인의 국회 진출 문제가 아마 자극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할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그 이용수 할머니도 대구에 사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자택에 이제 계셨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지금 18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편으로 이제 그동안 어쩌면 30년 동안 같이 운동을 해왔던 사람인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다른 그 가자 평화당 인권 평화당인가요? 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원래 이제 연합당 이제 같이 합해서 들어가기로 이제 그쪽에 했는데 공천이 탈락을 했어요. 더불어시민당 쪽에 연합정당에 그렇죠. 원래 4개 정당이 이제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거기에 7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의 한편으로 보면 좀 배신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추정도 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물론 뭐 윤미향 당선인은 상의를 하고 격려해 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이제 밝혀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들은 이 진실 공방은 좀 확실하게 좀 매듭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정우 오마이뉴스 국회 출입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 가구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대상 가구는 세대주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 상품